어, 날씨는 입추를 지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참 무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코로나 일주 격리를 마치고 지금 지낸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가래도 끓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간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그때 참 환자들이 힘들었겠구나 생각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때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환자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고혈압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걸려서 나빠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즘 서울 경기도 쪽에 너무나 물난리가 나가지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남원에서도 2년 전인가요? 큰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다행히 이 지역은 물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참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버텨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두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 성문화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있는 성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참 부끄럽게 생각되고 또 뭔가 육적인 것, 또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성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에게 첫 번째 해준 일이 갈빗대로 하와를 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첫 번째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나 우리 인간 사람에게나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를 잘 예배해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고 그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의미는 부부가 되어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도 있지만 부부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또 의미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즉 인간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리는 성, 부부관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여러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하면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생각할 수 어려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막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여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태도에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 가운데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말씀에서도 그 당시에 이렇게 죄가 관영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시면서 그들이 특히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부정한 행동들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신 분, 그 이전 번역에서는 영이 유효할지라도는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몇 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한 명이 아니라 갈비뼈가 많이 있으니까 도록 해가지고 여러 하와를 쫙 줄 수 있을 분이짐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부부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성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라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사랑을 누리고 또 성을 누리면서 또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하신 성이고 가정이고 부부 생활인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막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룩한 성생활에 깨어지게 되고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죄악들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하신 예들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 때와 또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은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날 때에 롯의 때와 같은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습들이 노아의 때의 모습과 또 롯의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노아 홍수 때에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 살려두고 그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물로써 그들을 몰살시켜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의 결과로 비정상적인 거인들,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해석가들의 해석이 다 다르지만은 일부 해석가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그 지위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이 거인들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보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비정상적인 존재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을 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서 멸망을 당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 성에 있는 살금들이 무법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들을 어기는 무법자들이었고 특히
음란한 행실이 이 성에 심판받은 이유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여기서 그들은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 때에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의 행동과 같이 음란하며 각각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불의 형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음란하여서 그 결과적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맺고 성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자녀를 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공동 번역에서는 음란하 흐르고 비정상적인 유격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육체 관계를 그들이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정상적인 육체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성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육체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롯이 그들을 맞아서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소돔성에 나타났던 천사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고 남자의 모습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성에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몽땅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막 밖에서 막 시위를 하면서 너에게 야 그 사람들 빨리 우리 밖으로 이끌어내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의미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겠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남자들을 밖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강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소돔성에 있는 죄악상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성적인 문제였고 특별히 비정상적인 육체관계, 동성애가 일상화되어 있는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냥 흔히 있는 그런 성적인 문제가 소돔성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비정상적인 성 문제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의 형벌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이 성을 거룩하고 좋은 곳, 복된 곳으로 주셨지만 인간이 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증한 일로 여기시고 그러한 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우선순위로 주셨던 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고 그릇된 모습으로 갔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서로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난대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실은 이 소돔 고모라 성부도 있었고 노마 시대에 있었고 이 동성애라는 범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계속돼서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로 인해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성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항문 질환 같은 육체 질환이라든가 성병 또 에이즈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 또 궁극적으로는 이 동성애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적인 문제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특별히 동성애가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퍼지고 있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청소년들의 음란물 중독이 아주 심각하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3명 중에 1명이 야동을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인터넷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달되어 있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고 사람마다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 이제 초등학생까지도 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을 키우게 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 TV 방송, 뭐 SNS, 유튜브 막 이런 걸 통해서 온갖 영상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 가운데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5명 중에 1명이라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음란물 같은 유해한 컨텐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기 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 과다 의존과 함께 음란물 중독으로 청소년들이 빠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37% 전체의 37%가 음란물을 포르노물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45%, 중학생은 32%, 초등학생은 33.8%가 포르노, 음란물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이게 너 포르노 보고 있냐 했을 때 본다고 대답을 안 한 애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음란물을 보고 있고 음란물에 중독되는 가운데 이기가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도에는 초등학생들 가운데 18%만이 음란물을 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중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이 더 이 음란물들을 보고 있다는 데이터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좀 알잖아요. 좀 판단할 수 있고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아무런 이런 성에 대한 지식들이 없는 아이들이 이런 아주 포르노물에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온갖 변태스러운 것들이 또 동성애물들이 막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성 중독과 잘못된 행동으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4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강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보게 된다. 보면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또 보고 싶어지는 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자꾸 보다가 되면 2단계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더 강하고 더 이상한 것들을 찾게 되고 이제 3단계는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음란물에는 온갖 비정상적인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친상간을 포함해서 동성애물 막 이상한 것들이 통해서 막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을 계속 보다 보게 되면 음란물에 나와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거기에 봤던 것들을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성범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어린 아이들이 이런 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가치관이 확대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음란물, 포르노를 어릴 때부터 접하게 되면 이런 음란물 4단계와 같이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행동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성범죄 같은 데 빠지게 되는 위험한 가운데 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중독 심리치료협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만에 성중독자가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대, 30대 젊은 층이 70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고 음란물을 그냥 너무나 쉽게 접하고 그냥 음란물 중독에 쉽게 빠지다 보니까 성중독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성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성폭행, 강간 같은 성범죄까지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부터 비정상적인 성적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졌다. 그로 인해서 성중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포르노물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돼서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성 중독에 빠지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2014년 뉴스가 되겠는데 이런 SNS 아동 음란물을 퍼뜨리는 유포자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약 절반 정도가 성인이었는데 놀랍게도 28%, 117명 중에 33명이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다는 굉장히 큰 범죄를 보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처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동 음란물들을 게시하고 유포하고 퍼뜨리는 이런 범죄자들이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유포하고 배포하는 이제 범죄자 수준까지 이르는 초등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그 2013년도에 SBS 스페셜에서 10대 음란물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제목으로 다큐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는 청소년 음란물의 중독에 대한 실태를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음란물에 중독에 빠졌던 초등학교 6학년이 자의의 행위에 빠져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몰래 막 자의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이야기도 나왔고, 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런 변태 포르노들을 보면서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는 것을 좋아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서 동네에 있는 지적장애 어른 처녀를 가다가 초등학생들이 가서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근친상간모를 보았던 학생이 계속 머릿속에 근친상간하는 상상이 나서 힘들어한다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음란물에 노출되어가지고 막 여자 화장실에 가서 막 자행위를 한다거나 여자친구하고 사귀어가지고 막 이상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음란물에 나온 것들을 막 한다는 그런 대학생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음란물에 중독되어져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다큐가 나왔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음란물에 중독된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되면서 학생들 간의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 800건 정도가 되었는데 2015년에 18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들 성폭력 사건이 2014년에 비해서 15년에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걔들도 나쁘지만 초등학생들은 더 이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포르노물을 접하게 되면은 잘못된 성 가치관과 잘못된 성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면서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강주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에서 15년 동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을, 가해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 2005년에서 2014년까지는 미성년자들이 약 36%를 차지했었는데 최근 2015년부터 19년까지 최근을 봤더니 이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는 성폭력을 하고 성범죄라는 가해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범죄 가운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엠번방 사건이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 사진으로 막 이상한 행동한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막 SNS에 퍼나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디지털 성범죄의 여러 유형들이 SNS랑 문자 등으로 불법 게시물을 전송하고 요구하는 행위들,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또 그것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되겠는데, 이런 일들이 아주 급증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했던 가해 청소년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96%가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여기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이것이 문제가 죄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했다, 호기심에 해봤다, 충동적으로 해봤다,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봤다. 열의 9 이상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하면서도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성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음란물들을 중독과 성범죄, 성폭행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 결과적으로 청소년들 가운데 임신의 문제가 이제 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아주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고등학생 여학생과 남학생이 사랑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서 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다뤄졌던 것을 뉴스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드라마에 청소년의 임신이 다뤄질 만큼 이 사회의 청소년들과 성관계와 청소년의 임신이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라는 채널에서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청소년 임신을 하였던 고등학생 엄마, 고등학생 아빠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막 자주 맺고 또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청소년의 5%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약 28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5%를 한다면 약 15만 명의 청소년들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성경험을 하고 있다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관계를 하는 평균 나이가 13.6세, 이게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3세에서 14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 13세, 14세면은 어느 정도 나이입니까? 어느 학년이죠? 만 13세가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성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2010년 데이터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성관계 경험률이 4.6%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중학생의 2.5%, 고등학생의 6.4%, 고등학생만 해도 한 열에 상당히 많은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청소년이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서 성관계 경험자 중에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이 21%, 5명 중에 한 아이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한 여학생 가운데 18명은 낙태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임신하고 낚시하는 일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청소년 임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해 약 1000명 정도의 청소년 임신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15세 미만에서도 해마다 10명 정도의 임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드러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임신들이 있겠죠.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른 성경험을 하면서 임신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게 되면 자궁 경부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임신 시에 임신 중독이나 산후기에 자궁 내 망력, 저산, 자궁 내 태아 사망 등 합병증 발생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 어른이 돼서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성인에서 결혼해서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성에 대해서 쉽게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육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너희들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더 성장한 이후에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성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마땅하겠지만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들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후에 광주, 서울, 전북, 경남 이런 데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경기도의 인권조례를 보게 되면 제5조에 학생들의 임신 또는 출산의 자유를 학생의 인권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마음껏 성관계를 맺고 마음껏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교육청에서 만든 인권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학생 인권 조례 안에서는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들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느냐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성적인 그 끌림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끌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인데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리고 여자인데 여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동성애자들을 인권으로서 그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또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남자잖아요. 그럼 나 스스로 나는 남자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인 성별 정체성이 이제 남자인데 근데 남자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난 더 여자가 더 맞는 것 같아. 앞으로 여자로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기 제거하고 여성 호르몬 맞아가지고 가슴 키우고 그래서 남자인데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연예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성별 정체성의 얘기는 이제 트랜스젠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학생의 인권으로서 보장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청에서 만든 학생인권 조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에 있는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한 50개가 넘는 성문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8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도님들도 이게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아마 우리 청소년들 성교육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아동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들의 목적은 성인지적 성교육을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성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은 성인지적 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녀 간의 차별이 없이 평등한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거기서 더 넘어가서 남녀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차별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라고 앞에서 나왔던 여러 성교육센터에서 또 유관 단체에서 교육부에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2015년도에 만든 학생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교육할 때 이렇게 가르치라는 지도안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현재 동성애라든지 이런 트랜스젠더 같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건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유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앞서서 봤던 그런 성교육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표준안에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 또 트랜스 같은 성 정체성을 다르게 갖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즉 동성애와 트랜스 같은 그런 것들을 성교육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성교육의 그 현재의 모습이 이 성교육의 앞장선 단체들이 바로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칠 수 없다고 원성을 사면서 시민청원이 폭주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에 관련된 교육안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정체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정체성은 내가 남자인데 남자로, 여자인데 여자로, 내가 어떤 성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성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나와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진짜 남자인가 여자인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서 자기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 남자인데 너 남자라고만 생각하지 마. 너 여자일 수도 있어. 참된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 정체성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또 성적 지향, 이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성적 지향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이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교육자료에 버젓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것, 옹호하는 수많은 교육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영상을 관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배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현실을 보여주는 네,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즐기는 대중문화 속에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매체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즐기는 디즈니 영상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즈니 영상물에는 예전부터 이런 아이들에게 유해한 성적인 코드들을 숨겨놓은 것으로 유명한 악명 높은 곳인데요. 여기 보면은 인어공주의 성문의 문에 보게 되면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감춰져 그려져 있고, 또 라이언킹에 보게 되면 흙먼지가 날리면서 글씨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섹스라는 글씨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또 생쥐구조대라는 아주 그 생쥐들이 하는 아주 귀여운 만화인데요. 비둘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어떤 창문이 확 지나가는데 창문에 벌거벗은 여자의 가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왜 이걸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는. 또 라이언킹의 포스터를 보게 되면 반나차의 여성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또 미키마우스의 포스터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한 모습의 이런 것들을 숨겨놔서 무의식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성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성적 코드들을 숨겨놓은 디즈니 만화 영상물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즈니랜드 가게 되면 미키마우스의 무지개 모양의 귀가 있는데 이 무지개 모양은 동성애자들의 색깔입니다. 바로 이 디즈니랜드는 동성애에 아주 친화적이고 옹호적인 그런 기관인 것을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런 애나임 디즈니랜드에서는 매년 게이의 날을 거기서 모여서 전국에 있는 게이들, 레즈비언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앞에서 보았던 디즈니랜드에서만 파는 미키마우스 무지개 모자를 쓰고 이 날을 행사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토이스토리의 주인공인 버즈 라이터이어라는 그 만화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 주인공의 절친한 여자 동료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요. 레즈비언 커플인 거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 걸로 인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에서 이 영화를 14국에서 상영을 금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그런 실사화된 그 디즈니 영화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야수 사냥꾼의 종인데 이 조시 게드라는 배우가 루프라는 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게이 캐릭터가 되겠고 디즈니 영화의 최초의 게이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라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보는 이 디즈니 그 영화 채널에서 남자와 남자가 뽀뽀하는 동성애 장면이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고, 또 도리를 찾아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여자와 여자의 커플, 레즈비언 커플이 영화에 등장하고, 또 1919년대에 그런 디즈니 채널에서 청소년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나는 아무래도 동성애자인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동성애를 묘사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화와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디즈니에서
동성애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이런 디즈니의 그런 고위 그 직원이 차기작에도 이런 LGBT,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이런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들을 절반 이상 계속해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겠다고 아예 공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막 이런 것들을 보일 뿐만 아니라 흔히 보는 만화와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건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구나 라고 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젊은 층에 이 웹툰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끄는 것을 잘 아실 것 같고 굉장히 이 만화 그린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웹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BL 만화라고 합니다. BL이 뭐냐면 보이 러브, 남자 동성애 만화예요. 그래서 이 웹툰에마다 매출을 이끄는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남자 동성애 만화가 큰 매출을 차지하는 순위에 차지하는 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남자 동성애 만화를 보면서 동성애 이거 좋은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면서 만화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팬픽이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팬의 픽션, 팬들이 만든 소설이라는 것인데 여기 제목을 보게 되면 미성년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 주인공으로 만들다니 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팬픽이라는 것은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동성으로 구성된 멤버들을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동성애를 하는 소설을 팬들이 막 지어가지고 컴퓨터에 올려놓고 그래서 막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큰 그 문화가 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이 접하는 성표현 문제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런 팬픽과 같은 아이돌 동성애물이 대표적인 성표현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웹툰 또 팬픽 웹소설 이런 것들이 동성애물들이 막 많이 나다 보니까 앞서가는 이제 그 드라마 만드는 거에서 이것을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12세 이용가 청소년 불가가 아니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12가 이용사를 받아가지고 이 두 주인공이 뽀뽀를 하고 있는데 성별이 어떻게 보입니까? 남자예요. 캠퍼스 게이 로맨스 드라마예요. 이런 것들이 시멘티게러, 불명 이런 남성 동성애 컨텐츠물이 인기를 확 끌고 있고 이것만 아니라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런 비싼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걸로 알고 너도 나도 막 유튜브 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동성애 커밍아웃한 게이들이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올리면 또 사람들이 막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이 유튜브 채널이 이게 슈퍼챗이 이렇게 그 보는 사람들한테 이게 후원금을 받는 건데 전체 순위 가운데 5위를 해가지고 6월달 3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게이 유튜버를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게이들의 생활을 보면서 야 동성애는 참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이런 영상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북팔, 뭐 교보문고, 원스토어 이런 회사가 함께 합동 공모전을 했어요. 무슨 공모를 했냐면 BL 공모전. 보이는 사랑. 여름밤에 너와 사랑을 나눈다. 누가 사랑을 나냐면 남자와 남자가. 남성 동성애 웹소설을 공모하는데 총 상금이 1억이에요. 1억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야 동성애 이거 소설 좀 올려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가 되면은 또 이걸 다 퍼뜨리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면서 이제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 동성애 소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웨이브라는 SKT와 지상파가 만든 그런 동영상 서비스 채널에서 메리큐어 또 남의 연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메리큐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은 커플들이 나오는데 이 두 성별이 어떻게 보입니까? 남자와 남자, 게이 커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자와 여자, 레즈비언 커플. 여기는 남자와 여자처럼 보일 텐데 이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여잔데 남자로 바뀐 사람, 트랜스젠더.
이 여자는 남자 여자 둘 다 좋아하는 양성애자. 이와 같이 LGBT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지를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남의 연애는 뭐냐면 6명의 게이들이 나와서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이끌리는 게이를 찾아가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남녀 간에 또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있는데 아예 그냥 게이들이 나와서 사랑을 나누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규 가입자들이 막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나오게 될 거고 우리 청소년들은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야 동성애라는 것은 참 좋고 아름답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겠죠. 여기 동성애물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동성애물을 보고 나서 따라하고 싶거나 성적으로 흥분되었다는 대답이 32%, 또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18%. 자꾸 이런 것들에 접하게 되면 동성애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한번 동성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사회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년판 원조 교제가 횡행한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동성애물들을 보고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게이의 성 놀이기로 한 3만 원 받고 바타만마를 한다는 거예요. 남성의 성 대상이 되어주는 알바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게이 소셜 네트워크 하나의 채팅 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무수한 게이들이 상대방을 구한다는 것을 올려놓게 되면 GPS를 통해서 위치를 딱 알 수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게이를 만나서 서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웹이에요. 이런 웹을 통해서 이런 가출 청소년들의 약 15%가 성행위를 응하고 돈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많이 노출되어지고 실제로 재미로 호기심으로 동성애에 빠지면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20년간의 한국의 동성애 인식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는데 계속해서 동성애가 좋다는 인식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걱정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 갤럽의 조사를 보게 되면 2001년도에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17%가 찬성을 했는데 14년이 지난 후에 봤더니 2배 이상 35%가 동성애 찬성 의견을 냈고 더 우려되는 것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의견이 10명 중에 3명이 된다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20대는 54%, 학생의 62%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말하고 있다 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이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도 있긴 했지만 하여튼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학생들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62%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는 에이즈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매년 1000명 이상씩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40% 이상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에이즈 감염의 경로는 바로 동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도에는 에이즈에 걸리는 신규 남자들의 나이가 30대, 40대였는데 2015년을 봤더니 바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해마다 400명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93% 이상이 남성이고 매년 94%, 95%의 에이즈 환자가 남성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거의가 없고 99%가 성관계를 통해서만 에이즈가 감염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신규 남성 감염자 중에 동성 간의 성관계로 에이즈가 걸린 비율이 92% 이상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강력한 전파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 청소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에서
이 에이즈, 동성애의 문제점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 사전에서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시켰고 2003년에는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물이 청소년 관람가로 막 나오는 거예요. 2009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집필을 권고하였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동성애의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 안 된다고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를 하게 되면 에이즈를 걸리게 되고 큰 문제가 됩니다라고 뉴스에 말을 할 수가 없게 차단을 시켜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동성애 옹호 조장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고 재미로 미디어나 방송, 팬픽, 만화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에 접하게 되고 거기에 한번 빠지게 하면서 경험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동성애자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더 나아가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었던 미국에서도 2015년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이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목회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리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동성애가 이 나라에 확산되어지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가 아주 높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6년도에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공고한 이후에 계속 국회에서 이 법안이 나왔지만 기독교계와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계속 이 법안이 발의가 폐기되었었는데 21대 국회에 와서 장혜원 정의당 의원이 2020년도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후에 또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 또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그러다 하다가 올 5월 달에 15년 만에 국회 공천회가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차별금지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이걸 반대를 정말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청소년 문화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자기 상결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성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동성애가 이 세상에 퍼지는 일에 사단이 혈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새 때와 같을 것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노새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노새처가 뒤를 들여다보고 소금기도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성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노새 딸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롯이 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롯의 딸들은 소돔성에 살면서 이 소돔성의 타락한 성문화에 서서히 젖어들면서 그들의 성 가치관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소돔성에서 탈출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는 슬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딸들처럼 학교의 그런 교육과 TV에서 나오는 영상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성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이 성이 아닌 사탄이 말하는 변질 성을 정상이라고 배우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성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좀 기도하면서 점검해보고 또 함께 이 성에 대해서 참 바른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